이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성을 갖게 되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 최근 그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새누리당의 뭐 거의 지금 이 유일 후보로 일컬어지는 김무성 당대표 불가론 부분들로 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그 우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야당은 이제 그 문재인 당대표가 재신임을 들고 나오면서 상당히 그 주류와 비주류 간의 대치전선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새누리당의 김무성 불가론 출발은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 대구 방문 이후에 시작됐다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청와대 인사 차출로, 그러니까 물갈이 공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한 김무성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조만간 김무성 흔들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은 되어 왔는데, 이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제 김무성 대표 사실상 이게 뭐 불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권 내 주자로 결정된 건 아니다. 그래서 TK 사선 의원 내지는 충청권 인사가 부상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간 요동치는 과정입니다. 불가론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예. 그 문자로 기자들한테는 다 예.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그 차기 사선이 되는 친박 인사를 거론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또 누구냐 뭐 이런 부분도 그 이야기되고 있는데, 한편은 그 유시민 전 의원이 지난번에 그 유승민 파동 이후에 다음은 김무성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그 예측이 이제 들어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전번에 우리가 9월 10일 시사 정담을 했는데, 그날 우리가 이제 아마 그 정담을 나누는 그 시점쯤에 아마 김무성 사위 그 마약 그 설이 보도가 됐고,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특종 형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한참 지난 그 사건인데 아주 미묘한 시점에서 그게 이제 터지면서 상당히 이제 치명상을 입었죠. 그러면서 이게 그냥 그 동아일보 작품이냐 아니면 모종의 어떤 그런 그 힘이 작용한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에서 지금 이 윤상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청와대 오중이 실렸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이 다음 타겟으로 그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 차기 공천에 그 대통령이 개입을 하겠다는 그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확 지금 그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지금 이게 그 조기에 이런 식으로 그 여권 내분으로 그 번질 경우에 올 수 있는 부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진화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오늘 뭐 이준석이나 그런 친구들이 누님 뜻없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겠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그 이야기는 윤상현이 평소에 이제 대통령을 누나 하니까 그 이제 그 대통령 어중을 읽고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런 점에서는 여권 내부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 윤상현 의원도 보면은 참 그 심상치 않은 그 정치인이에요. 네, 그 전두환 대통령 사이가 됐다가 또 롯데그룹의 사이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큰 꿈을 갖고 있다, 좀 이런 이야기도 그 들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 발언을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범상찮아요. 이게 꼭 대목에서 굉장히 논란을 이 정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 하고 있는데, 김무성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했다 그러죠? 예, 뭐 지금 장윤석 의원이라는 이제 또
장윤석 의원은 이제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해서 김무성만한 당내 주자가 있느냐. 우리 대표 주자다 이렇게 옹호도 하고 나왔지만은 관계자 이름으로 나온 말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비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박 대통령 의중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이 공개적으로 김무성계 의원들이 방금 얘기했지만 공개적으로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만약에 박 대통령의 의중을 담지 않은 은사였다면 김무성 쪽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건 근데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공개적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공개적으로 장윤석 의원 외에는 이렇게 제대로 아니, 이렇게 이제 실제로 오늘 그걸 보면 그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교통사고는 이미 났는데 그렇다면 이게 음주운전에 의한 건지 졸음운전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저건지 그 위협을 하다가 받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고 그래서 이건 그 누가 무슨 의도로 이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비박 진영이 위기의식도 있고 좀 들끓고 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가세해가지고 오늘 또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또 이제 그 이야기를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그게 그 충돌이나 어떤 그런 마찰이 잦아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이미 어떤 일정한 그거에서는 본격적인 어떤 그런 그 내부 그거에 투쟁에 돌입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요. 박근혜 정부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당청 관계가 이렇게 뭔가 이 대통령 뜻과 달리 움직이게 된 출발이 김무성 당대표가 전당대회 되면서부터 그 전에는 황우려 대표 체제로서 이게 원만하게 이게 청와대와 이 관계가 유지되다가 비박계 대표인 김무성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이제 계속 국회의장 선거라든지 뭐 서울시장 후보 이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원내대표 뭐 이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뭐 김무성 당대표 3개월 못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친박 진영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 제기됐었는데 그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갑자기 그 뭐야 이 둘째 사이 이게 거기 나오니까 마약 관련이 나오니까 전부 다 음모론이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음모론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라는 게 전부 다 아 그렇겠다 하는 그 시중의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음모론이다 그랬을 때 할 때 윤상현 특보 탁 이걸 이야기한 거죠. 이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게 모든 건 이제 명확해진 거지 이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김무성 당대표가 청와대에서는 도저히 이게 뭐 그 함께 할 수 없는 그걸 보는 모양이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 대통령께서는 김무성 대표에게 대권을 줄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뭐 그것이 일관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이 김무성 대표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짧은 기간 빼놓고는 상당히 그 2007년도, 12년도도 1등 공신이었고 뭐 이랬는데 한 번 MB 때 이렇게 삐까한 거에 그게 또 오직 안 되는 모양이죠, 그게. 과거에도 이제 박 대통령의 표현들을 보면은 이제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하는데 배신에 대한 그 강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자기 이 자서전에서도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추앙하던 그 정치인들이 막 돌아서서 다른 이야기 하는 거 보고 그 배신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격하게 그게 깔려 있던데 배신의 정치가 가장 이렇게 이 대통령이 이렇게 혐오하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 큰 정치적인 행보를 봤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의 배신의 정치와 김무성 대표의 배신의 정치를 비교하면은 오히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2007년도 이후에 쭉 갔던 경험을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거고요. 크게 봐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YS가 그 1990년에 3당 합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범영남 이제 그 보수연합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YS 정권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 TK가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이제 YS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그걸 이제 거기서 JP가 3당 합당에 참여를 했는데 팽을 당하면서 JP를 DJ가 손을 잡고 그 호남 고립을 깨고 DJ 비연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또 여권 일각에서 그 참여를 하지 않았던 정몽준을 하고 나중에 경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에서는 호남이 미는 충청 후보를 갖고 있었던 이인재를 이제 딛고 그 부산 쪽을 좀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 이명박, 박근혜로 오면서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이제 경합을 했지만은 박근혜 후보가 진 상태에서도 그 연합을 깨지를 않았죠. 깨지를 않고 이제 그 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면서 그걸 유지해가지고 갔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 박근혜 후보가 되고 나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이명박 세력이 또 같이 그걸 하면서 여건이 순조롭게 이제 그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까지 왔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야당 입장이나 뭐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차피 5년 다니면서 좀 그 자신을 조금 그 하고 새로운 어떤 주자가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이 박 대통령하고 조금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걸 내세우면서 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지금 또다시 이제 그걸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주고 하면 순탄하게 보수연합이 이어가고 영남 이게 지켜지는 거 아니냐. 근데 박 대통령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자기를 배신한 세력들이라 해서 한쪽을 치내고 이렇게 가게 되면 범영남 그 보수연합에 균열이 올 수도 있다. 일정하게요. 네. 그 균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그 다음에 당 지지율의 격차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잡는다는 데 대한 자신감이 밑바탕에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자칫 잘못하면 민심과 괴리되면서 여건이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북한과의 어떤 이 협상이 이렇게 타결되고 중국 갔다 오시고 이러면서 하여튼 간에 그 50%를 넘어서고 하다 보니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후에 지금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그 보수 쪽에서는 아마 보수 연합으로서 이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될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가는데 그 외 부분들이 볼 때 이게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실제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범보수세력 연합 부분들을 이제 깨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대안으로 내세운 인물들이 최경환, 이게 뭐래서 카드죠. 예전에 이명박 때 정우창 카드, 김태호 카드 내는 이제 최경환. 그 다음에 정권에서는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는 정우택, 그 다음에 히든 카드가 김웅 이렇게 해서 이게 호남과 호남이 아니라 영남과 충청연합이라고 하는 그림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어떻게든 해오겠다라는 의중은 분명히 비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총선 때 예를 들면 김무성 현재 당 대표가 또다시 공천에서 탈락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정의학 국회의장도 거의 공천 탈락 위기였고, 이때 보면은 그 보수 세력에서 이제 거기서 소외되어 있었던 박세일 국민 모임이라든지
또 자민련 이렇게 해서 크게 이 제가 알기로는 총선 전에 어떤 새로운 신당 이 세력화를 갖다가 모색했다. 거의 그게 성사 단계까지 갔는데 결국 김무성 당대표가 그 부분이 아니다 하고 빠지면서 거기 와야 됐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김무성 당대표가 고비마다 대권에도 대선 때도 그 구원투수로 나서가지고 이 거의 침낭을 갖다가 이 캠프에 놔놓고 가시면서 그랬는데 그 계속 그 짝사랑은 여전히 그 공주님한테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 그런 경우 같은데 하여간에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당장에 지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를 서청원 이 전 대표가 치고 놓으면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당론화돼 있잖아요. 그럼 이 당론을 지금 이제 뭐 뒤엎겠다는 건지. 당론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선언적인 의미의 당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비박계 쪽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당원 30, 국민 7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전 지역구에 대해서 경선 이렇게 이제 가면서 지난번 대선처럼 지난번 총선처럼 이렇게 공천 심사위라든가 뭐 그런 게 없다는 겁니까? 11년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 25% 탈락 뭐 이런 네, 거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그런 소위를 꾸려준다든가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이게 2차적인 어떤 방선이거든요. 그런데 친박 쪽에서 또는 또 총선이 막바지로 흐를 때 왜 공천 옛날을 그렇게 인적 쇄신 공천 쇄신 열심히 해야 되는 요거는 왜 그게 없냐고 하는 비판료를 한번 나오면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심위를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인적 쇄신과 새로운 인재 영입 뭐 이런 부분들이 전략 공천이 됐던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는 이번 공천혁신안이 들어가 있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또다시 어떤 그 개파 혹은 청와대 입김을 우려해서 전면적인 어떤 그 경선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더라도 이게 하려고 하면 양쪽에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월 이후에는 양쪽은 한 번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야권이 부딪히듯이 여권도 한 번 힘의 승부를 가려서 결론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승복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자신이 뛰쳐나오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총선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서 일정한 세력이 이제 그걸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실세 3인방이 한다. 이런 게 좀 외부로 가시화되거나 그게 될 경우에는 굉장한 반발이나 역풍을 당 쪽에서 자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뭐 우리가 기억을 하듯이 YS 때 김현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때 성과는 좋았죠. 성과는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YS 정권의 어떤 그 또 몰락으로 가는 그런 그게 됐고 김현철이 결국 구속되고 뭐 이러면서 좀 부작용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만약에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그것이 몰고 올 역풍도 또 상당할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보면 말씀하신 게 YS 때 96년도 총선 때는 상당히 이 소산인 현철이가 여론조사에 의해서 어쩌면 뭐 선거과학에 많이 기여했다 말을 그럴 정도로 그걸 했는데 결국 나중에 여러 가지 비리 문제로 이제 무너졌는데 흔히 말해서 지금 3인방 이 부분들은 한번 작년에 그 문건 파동을 한번 좀 겪지 않았어요? 겪고 그때도 뭐 아무 문제 없다. 예를 들면 이래 됐기 때문에 저는 더 힘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고 과연 그 부분들을 지금 비노라 할까? 이런 비박이랄까요. 그쪽에서 이 성복 타협 뛰쳐나가는 제가 뛰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뛰쳐나갔으면 그전에도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시점이 있었는데 승복이냐 타협이냐. 근데 타협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대가 같이 손잡아줘야 타협을 하는 건데 타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느냐. 하여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금 야당은 어쨌든 그 문재인 재심을 두고 뭐 제가 볼 때는 비주류의 어떤 질이 밀려남이 돋보였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뭐 결국은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에서 비주류가 좀 참패를 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주류가 이제 막판에 그 표결을 하지 않고 거수로 처리한 것이 스스로 조금 이제 그 논란을 자초한 부분 아니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그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혁신안 중앙위 처리 과정은 그런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여전히 지금 내부적인 그 갈등이나 그거는 뭐 지금 잠재워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아닌 거고, 지금 앞으로 이제 양태를 달리하고 또 이제 이 쟁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어질 거다. 그런 점에서는 이 재신임 문제가 여전히 이제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큰 타협이라든가 그 조정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진짜로 그 밀고 가고 또 한 번 또 이제 그 비주류는 또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는 세력에 밀리는 그런 식으로 모습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저게 뭐 하는 것이지라고 하나의 어떤 신호를 준 것. 정치적으로는 뭐 승부수라고 표현을 처단은 보게 했네요. 그러니까 결단을 했다 이런 부분. 실제로 이제 대권을 향하는 주자, 큰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고, 이것이 뭐 국민적으로 성공했다기보다는 우선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면에 뭐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유신이냐 이런 발언도 넣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 선한 정치인 문재인에서 이렇게 좀 외골수, 고집쟁이 뭐 이런 것도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번에는 많이 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착한 정치인 이미지를 깨고 비로소 정치에 입문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이번에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뭐 안철수 의원 쪽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도 하고 또 막판까지 이제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단판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모양처럼 마치 됐을 때처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안철수 의원 또 이제 밀린 거죠. 밀리는데 근데 그 시점에서 사실은 뭐 중앙위를 1대1로 만나가지고 중앙위 하기로 한 거를, 결정한 거를 뒤엎는다든가 뭐 연기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불가능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재신임한 경우에는 정치적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무슨 그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제 절충과 타협에 따라 가지고 연기 내지는 철회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그다음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도 뭐 한마디 했죠. 이게 뭐 안철수한테도 뭐 당의 규칙 안 따라 떠나라는 등, 또 문 대표한테도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뭐 백의종군하라.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그거는 자기가 이제 정치에 들어오다 보니까 입이 험해지고 적을 많이 만든 거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이제 앞으로 여의도 근처에 좀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뭐 저는 그 좀 소방수 역할 내지는 그 구원투수 역할을 자임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러나 정말로 적은 많이 만들었다. 심지어는 제2의 유시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건 상당히 그 본인으로서는 아픈 이야기거든요. 제2의 유시민. 예. 제2의 유신, 제2의 유신. 예. 이 과정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이 호남 신당이라든지, 뭐, 박준영 전 지사가 신당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정배 의원도 신당 추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비켜나 버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게 비주류에서 이번에 마지막에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탈했던 의원들 명단이 쭉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위력적이고 의미 있는 신당의 어떤 그런 동력이 될 거라고 국민들이 받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아픈 대목이죠. 비주류로서는 결국 그렇지 못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지금 신당 움직임을 하는 쪽도 새정치연합 내에서 나오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갖고 뭘 도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점에서 당장 천정배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신당 이제 구상을 밝히는데 일제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쪽하고는 참여를 안 시키고 가겠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이 여러 갈래의 뭐 신당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크게 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신임은 할지 안 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새정치연합 내부는 어느 정도는 저걸 하고 가는 거 아니냐. 물론 뭐 나중에 또 이탈 세력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지만 큰 줄기에서는 이 정리를 하고 가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여기서 이 문재인이 대표로서 계속 총선을 가든 아니면 다른 형태를 취하든 간에 이제 총선으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떤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 진짜로 그 승리를 위한 어떤 그런 그 그림을 제시할 거나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과제가 남아. 어차피 총선의 그 결과에 따라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사실 선거 시작되면은 당대표 역할은 거의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선대본 그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든지 그 백의종군은 비슷한 형태로 또 문대표 할 가능성도 크다 봅니다. 지금 이번에 어쨌든 한번 장풍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어떤 정도 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효과가 있었다. 먹혔다. 여기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이렇게 다시 좀 보는 계기는 됐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는 분명히 뭐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 제시인 문제를 추석 전에 그걸 하겠다는 거하고 혁신위가 마지막 이제 이 인적 쇄신을 포함한 이 당 혁신안에 대해서도 이달 말경에 지금 그거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이게 굉장히 이 두 가지가 아마 추석 전에는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예. 이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조명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안철수 의원이 요구하고 김영하, 박지원 비주류가 요구하고 있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당원 주권론하고 맞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문 대표하고 하는 협상의 고리를 이렇게 걸고자 하는 것은 오픈 프라이가 전략 공천이라든가 다음에 컷오프 그러니까 정권의 김상군 상직순위가 이렇게 20%를 평가를 해서 현역 평가를 해서 컷오프 20%를 했다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일정 정도 이렇게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까. 여당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야당이 한다 그러면은 친박계가 그러더라도 야당도 한다는데 자기들은 전제가 야당이 안 하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건데 이제 비주류 쪽 이쪽에서 봤을 때는 오픈 프로를 받아가지고 여권을 가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그건 그건데 근데 이걸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과연 국민에게 우리는 이렇게 공천한다라고 하는 내놓을 그림이 없지 않느냐는 게 또 주류적 입장이고 이거 뭐 어떻게든
타협을 못할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이제 그 같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하지만 안철수 의원 입장하고 나머지 이제 그 분들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막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 아니든 간에 문재인과 안철수는 타협하거나 서로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 내지는 호남에 상당히 지금 그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물갈이하는 거에 대해서 양쪽 다 그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역 의원 전체에서 일정하게 좀 그 등급이라든가 좀 그 의정 활동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을 과감하게 좀 물갈이 해가지고 당의 어떤 그 인적 그 쇄신이나 영입에 어떤 그걸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누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그림은 뭐 정세균 대표가 이야기하는 원탁회의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다음 단계에서 선대본을 우리는 어떤 그런 걸 좀 모양새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은 적으로 가는 겁니다. 적진 돌파를 위해서 저는 손잡고 PK 네. 저는 그 부분이 승부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두 분 다 하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뭐 그렇게만 한다면 이 다른 어떤 신당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김이 확 새는 거죠. 김이 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당에서 그동안 불만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저절로 좀 해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없이 자기들이 그 일선에 가서 뛰면서 얼마든지 또 정치적 발언이나 여러 가지 그거는 당당하게 또 할 수 있는 그것도 생기는 거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당도 살리고 저것도 하는 자기들도 어떤 앞으로 설사 만약에 거기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을 하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서 장렬하게 졌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게 힘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가서 당은 그걸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약간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걸 평가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연석회의로서 선대본 체제로 가고 네. 지난번 문희상 비대위 대표 시절에 사실상 대주주들이 다 있는 연석회의 때 그때 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었죠. 이게 그러면서 어떤 이 호남에서 새로운 인물과 영남에서의 어떤 정면 승부 이게 이제 당을 살릴 수 있다. 근데 요 말씀을 갖다가 그 문 대표와 안철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 안인 이전에 YSD제처럼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면서도 어쩌면 좀 공동면치처럼 가는 이런 관계가 좀 돼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두 분 다 성숙돼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됩니다. 하여간에 추석 전에 우리도 추석 전에 한번 더 하게 될 건데 다음 주 24일 정도 되면은 어떤 기본적인 판이 좀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야당도 이제 여당하고 좀 싸워볼 만한 정도로 어쨌든 좀 가지 않을까 이런저런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러면서 어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이 범보수 연합이라는 부분에 어떻게 미치고 이것이 정권 재창출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 아주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